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말을 건네던 그런 시절에 험준하기로 소문난 고갯마루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고개는 산세가 워낙 가파르고 숲이 울창하여 대낮에도 해가 잘 들지 않았고 바람이 불면 마치 귀신이 우는 듯한 소리가 난다고 하여 사람들은 이곳을 바람제라고 불렀습니다.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목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하는 곳이었지만 해가 지면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아 누구도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 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험한 고갯마루 꼭대기에는 낡은 주막 하나가 덩그러니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곳은 먼 길을 걷느라 지친 나그네들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피하고 싶은 덫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주막의 주인은 월매라고 불리는 중년의 여인이었는데 그녀의 눈매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롭고 입술은 얇아서 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상이었습니다. 월매는 이 근방에서 욕심쟁이로 소문이 자자했는데 돈 냄새를 맡는 데에는 귀신보다 더 빠르고 엽전 한 뼘이라도 손에 들어오면 절대 놓지 않는 억척스러운 성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손님이 들어오면 반갑게 맞이하는 척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저 손님의 주머니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내 주머니로 옮겨올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계산하느라 눈알을 대굴대굴 굴리곤 했습니다. 그녀의 주막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온갖 바가지 요금과 눈속임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월매 밑에는 돌쇠라는 이름의 일꾼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주인과는 정반대로 우직하고 순박하기 그지없는 청년이었습니다. 황소처럼 커다란 덩치에 힘이 장사였던 돌쇠는 하루 종일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 나르며 워츠니를 도맡아 했지만 월매에게 구박만 받을 뿐 제대로 된 품씨 한 번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돌쇠는 워낙 말수가 적고 심성이 착해서 월매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타박을 주어도 그저 허 웃으며 머리를 긁적일 뿐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돌쇠를 보며 혀를 찼고 어쩌다 저런 악독한 주인을 만나 고생을 하느냐며 안타까워했지만 정작 돌쇠 본인은 갈 곳 없는 자신을 거두어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며 묵묵히 제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산골의 바람이 제법 매섭게 변해가던 무렵이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스산한 소리를 내고 길가에 쌓인 낙엽들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춤을 추는 쓸쓸한 계절이었습니다. 해가 짧아져 어둠이 일찍 찾아오는 탓에 주막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도 뜸해졌고 월매는 텅 빈 평상에 앉아 파리만 날리는 가게를 보며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엽전 꾸러미를 만지작거리며 오늘은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지 내일은 또 어떻게 장사를 해야 할지 궁리하느라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문풍지를 때릴 때마다 주막 안으로 황소바람이 들이닥쳤고 그럴 때면 월매는 애구는 돌쇠에게 소리를 질러대며 화풀이를 해대곤 했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사방에는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짐승들이 하나둘 울음소리를 내며 활동을 시작할 무렵 고갯길 아래쪽에서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어둠을 뚫고 천천히 걸어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월매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눈을 번쩍 뜨고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의 가슴은 콩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내 주막 앞마당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선비의 차림새를 하고 있었지만 옷은 낡아해져 있었고 갓끈은 끊어질 듯 위태로워 보여 마치 몰락한 양반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월매의 날카로운 눈썰미는 그 선비의 남루한 행색 너머에 있는 다른 것을 포착했습니다. 선비의 등 뒤에는 그의 덩치만 한 커다란 괴나리 보찜이 들려 있었는데 그 보찜의 모양새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보찜은 천으로 겹겹이 쌓여 있었지만 그 묵직하게 처진 모양새가 단순히 옷가지만 들어있는 것이 아님을 직감하게 했습니다. 월매는 본능적으로 그 보찜 안에 귀한 물건이나 엽전이 가득 들어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행색은 초라하지만 보찜은 무겁다. 이것은 세상 물정 모르는 시골 선비가 조상의 유산이나 귀중품을 챙겨 어디론가 떠나는 길임이 분명하다고 그녀는 제멋대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월매는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매만지고 입가에 억지스러운 미소를 띠며 문을 활짝 열고 나갔습니다. 아이고, 이 깊은 산중에 귀한 손님이 오셨구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까칠함은 온데간데 없고 꿀을 바른 듯 달콤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선비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월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해서 속을 알 수가 없었으나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어가고자 하오. 빈방이 있소? 선비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월매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있고 말고요. 이 고개에서 제일 따뜻하고 아늑한 방이 딱 하나 비어 있습니다요. 이리로 드시지요. 그때 마당 구석에서 장작을 패던 돌쇠가 허리를 펴고 손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는 평소처럼 무덤덤한 표정이었지만 그 선비를 보는 순간 왠지 모를 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과는 달리 선비의 몸가짐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풍겨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도끼를 내려놓고 선비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날이 짐이 무거워 보이는데 제가 들어다 드릴까요? 돌쇠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친절에 선비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내 짐은 내가 지는 것이 편하다네. 마음만 받겠네. 선비는 보찜을 고쳐매고 월매가 안내하는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월매는 선비를 가장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방은 평소에는 잘 쓰지 않아 냉골이나 다름없었지만 월매는 아랑곳하지 않고 최고의 방이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이 방이 우리 주막에서 제일 상석입니다요. 조용하고 경치도 좋지요. 비록 지금은 좀 썰렁하지만 금방 따뜻하게 군부를 지펴드릴 테니 걱정 마십시오. 선비는 방 안을 한번 휘둘러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 메고 있던 무거운 보찜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보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쿵 하는 둔탁하고 묵직한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문 밖에서 그 소리를 엿듣고 있던 월매의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이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짐작대로 그것은 보통 물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방문을 닫고 나온 월매는 부엌으로 달려가며 돌쇠를 불렀습니다. 야, 돌쇠야. 뭐 타고 있느냐? 얼른 아궁이에 불을 지펴라.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방바닥이 절절 끓게 만들어야 한다. 돌쇠는 영문도 모른 채 서둘러 장작을 챙겨 아궁이로 향했습니다. 월매는 부엌으로 들어가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이야말로 횡재하는 날이구나. 저런 쑥맥 같은 선비 하나 구워 삶는 건 일도 아니지. 보찜 소리를 들어보니 금덩이라도 들었나 보네. 그녀는 찬장을 뒤적이며 손님에게 내갈 음식과 술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좋은 재료가 아닌 오래되고 질 나쁜 재료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월매는 오래 묵어 냄새가 나는 쌀을 꺼내 씻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산골에서 옛쌀밥을 바라는 건 도둑놈 신보지. 그렇고 말고 그녀는 쌀을 대충 씻어 솥에 앉히고는 이번에는 술독을 열었습니다. 술독에는 막걸리가 반쯤 남아 있었는데 그녀는 주저없이 물바가지에 물을 한가득 퍼서 술독에 쏟아부었습니다. 술이 너무 독하면 손님이 취해서 다 떨어지면 안 되지. 이야기를 좀 나누려면 술이 순해야 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그녀는 술의 양을 2배로 불렸습니다.
희멀건해진 술을 보며 월매는 만족스러운 듯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 맹물 같은 술을 최고급 청주값으로 받을 계산이 서 있었습니다. 반찬이라고는 지난번 손님이 남기고 간 김치 쪼가리와 며칠 된 나물 무침뿐이었습니다. 월매는 그것들을 모아 그럴듯한 그릇에 옮겨 담으며 모양새를 꾸몄습니다. 산채나물은 묵힐수록 맛이 깊어지는 법이지. 이 귀한 걸 맛보게 해주니 손님은 운도 좋아. 그녀는 스스로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낄낄거렸습니다. 부엌 아궁이 앞에서는 돌쇠가 연신 부채질을 하며 불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돌쇠는 방 안에 있을 손님이 걱정되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저 얇은 옷 한 벌로 어떻게 견디고 왔을까? 주인 마님은 또 무슨 꿍꿍이로 저리 신이 났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편 방 안에 홀로 남은 선비는 월매가 나간 문 쪽을 잠시 응시하다가 보찜을 어루만지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주막의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월매의 분주한 발소리와 흥얼거리는 노랫소리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분노도 불쾌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책 한 권을 꺼내어 희미한 등잔불 아래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져 창호지 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고 산새들이 우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지만 선비의 집중력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부엌에서 고소한 밥 냄새 대신 약간 퀴퀴한 냄새가 풍겨오기 시작했습니다. 월매는 다 된 밥상을 차려들고 짐짓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방으로 향했습니다. 쟁반 위에는 물을 타서 양을 불린 막걸리, 주전자와 묵은 쌀로 지은 밥, 그리고 초라한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문 앞에서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 시장하시지요? 산골이라 변변치 않지만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요. 월매는 상을 내려놓으며 곁눈질로 다시 한번 보찜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보찜은 아까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선비는 책을 덮고 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긴 했지만 밥알은 푸석해 보였고 국은 건더기 하나 없이 맑았습니다. 술에서는 술 냄새보다 물 냄새가 더 많이 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장의 정성이 가득 담긴 상이 구려 고맙소. 그는 수저를 들어 천천히 밥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월매는 선비의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행색을 보아하니 한양에서 오신 높은 분 같으신데 어찌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셨는지요? 그녀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손님의 신분을 파악하여 얼마나 바가지를 씌울지 가늠하려는 탐색전이었습니다. 선비는 국을 한 모금 마시고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세상 구경이나 할까 하여 발길 닿는 대로 다니는 중이요. 한양을 떠난 지는 오래되었고 이곳저곳 떠돌며 풍류를 즐기고 있지요. 월매는 풍류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풍류를 즐긴다는 것은 돈 쓸 줄 아는 한량이라는 뜻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역시 제 눈이 틀리지 않았습니다요. 딱 보니 보통 분이 아니시다 싶었습니다. 이 산골 촌구석에 그런 귀한 분이 오시다니 이건 저희 주막의 영광입니다. 월매는 아부 섞인 말들을 쏟아내며 선비의 기분을 띄우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슬쩍 술병을 들어 선비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콸콸 쏟아지는 술은 묽어서 거품조차 잘 잃지 않았습니다. 이 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으로 빚은 약주입니다요. 산삼 썩은 물을 받아 빚었다고 하여 몸보신에 아주 그만이지요. 월매의 거짓말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맹물 탄 막걸리가 산삼 약주로 둔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비는 잔을 들어 빛깔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묘한 미소를 지으며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허허, 맛이 아주 맑고 깨끗하구려. 마치 산속의 옹달샘 물을 마시는 것 같소. 선비의 뼈 있는 농담에도 월매는 그저 칭찬인 줄 알고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렇지요. 물맛이 좋기로 소문난 곳이라 술맛도 기가 막힙니다. 방 밖에서는 돌쇠가 마루에 걸터앉아 찬바람을 맞으며 방 안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뻔뻔한 거짓말에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 착해 보이는 선비님이 맹물을 약주라고 믿고 마시는 꼴을 보니 마음이 불편해져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쇠는 부엌으로 가서 남은 누룽지라도 긁어다 드릴까 고민했지만 월매에게 들켰다가는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 뻔했기에 그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지만 주막 아래 고갯길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내일 아침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돌쇠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월매는 선비가 술을 몇 잔 더 비우자 이제 본색을 드러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고 은근하게 물었습니다. 헌데 손님, 그 보찜이 꽤나 무거워 보이는데 귀한 물건이라도 들었나 봅니다. 이 산중에는 도적대도 많으니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요. 선비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월매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촛불에 비쳐 일렁였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보찜 말이요? 허허, 내게는 목숨보다 귀한 것이지요. 도적대가 온다 한들 이것만은 내주지 않을 것이요. 선비의 단호한 대답에 월매의 눈은 탐욕으로 더욱 번들거렸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이라는 말은 그녀에게 엄청난 값어치가 나가는 보물이라는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밤은 점점 깊어갔고 주막 주변의 산새 소리마저 잦아들었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윙윙거리며 주막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월매는 선비가 취기가 오르기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술을 권했고 선비는 거절하지 않고 주는 대로 받아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선비는 취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눈빛은 더욱 형형하게 빛나고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월매는 슬슬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독한 술을 내왔어야 했나? 아니지, 물을 너무 많이 타서 취하지 않는 게야. 그녀는 속으로 혀를 차며 작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술에 취하게 하는 것보다 내일 아침 엄청난 밥값을 청구하여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손님, 밤이 깊었으니 이만 쉬시지요. 이부자리는 아까 돌쇠놈 시켜서 잘 깔아두었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월매는 상을 물리며 방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와 장부에 오늘의 매상을 미리 적어 넣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단양, 술 한 주전자에 10냥, 평소 가격의 10배가 넘는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돈이 다 내 것이란 말이지. 월매는 장부를 덮으며 킬킬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방 안에 있는 선비가 잠들지 않고 앉아 주막의 기둥과 천장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밤은 깊어 어느덧 자정을 넘겼고 주막을 감싸고 도는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져 마치 누군가가 문 밖에서 흐느끼는 듯 했습니다.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마저 뚝 끊긴 정막 속에서 주막의 안주인 월매는 자신의 방에서 엽전 꾸러미를 세며 내일 들어올 돈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선비의 보찜 속에 들어있을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었고 그것들을 어떻게 처분하여 땅을 사고 논을 늘릴 것인지에 대한 행복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번들거리는 그녀의 눈빛은 밤새 꺼질 줄 몰랐고 입가에 걸린 탐욕스러운 미소는 기괴하게까지 보였습니다. 반면 부엌 한 구석 쪽방에서 새우잠을 자던 돌쇠는 뒤척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온 선비의 온화한 얼굴과 남루하지만 기품 있는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주인 마님이 끓여낸 맹물 같은 술과 묵은 쌀로 지은 밥을 먹고도 불평 한마디 없이 웃어 보이던 선비의 모습이 못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돌쇠는 벽에 귀를 대고 선비가 묵고 있는 방의 동태를 살폈지만 방 안에서는 책장 넘기는 소리 외에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선비가 추운 방에서 떨고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주인 마님의 속셈을 눈치채고 몰래 떠날 채비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부지런한 산새들이 지저귀며 아침을 알렸습니다. 밤새 거세게 불던 바람은 잦아들었지만 산골의 아침 공기는 살을 내는 듯 차가웠습니다. 월매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는데 이는 부지런함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돈을 벌 생각에 마음이 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대박을 터뜨리는 날이다. 실수하면 안 되지. 그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부엌에는 이미 돌쇠가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안치고 있었습니다. 솥에서는 구수한 밥 냄새 대신 멀건죽 끓는 냄새가 났는데 이는 월매가 어젯밤 지시한 대로 쌀을 아끼기 위해 물을 한강처럼 부어 죽을 쓰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월매는 돌쇠의 엉덩이를 툭 치며 채근했습니다. 야, 이 녀석아. 죽이 너무 되면 안 된다. 훌훌 마실 수 있게 물을 더 부어라. 그리고 반찬은 짠지 하나면 족하다. 어차피 산속이라 입맛도 없을 테니. 돌쇠는 주인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물바가지를 들어 솥에 물을 더 부었습니다. 멀건 죽을 보며 돌쇠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저런 걸 아침이라고 내놓으면 소도 안 먹겠네. 하지만 월매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당으로 나가 빗자루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빗을 소리는 경쾌했지만 그 속에는 손님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한 분이 주막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최노인이었습니다. 최노인은 평생을 이 산골 마을에서 살아오며 세상의 온갖 이치를 터득한 분으로 마을에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중심을 잡아주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산책 삼아 고갯마루까지 올라와 주막 앞 평상에 앉아 쉬었다 가곤 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그 시간에 맞춰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월매는 최노인을 보자마자 빗자루를 내려놓고 과장된 몸짓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일찍 나오셨습니까요? 날도 추운데 건강은 어떠신지요? 최노인은 월매의 호들갑스러운 인사에 점잖게 고개를 끄덕이며 평상에 걸터 앉았습니다. 늙은이가 잠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데 자네, 오늘따라 얼굴에 화색이 도는구만.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가? 최노인의 날카로운 눈매는 월매의 들뜬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월매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어르신만 알고 계셔요. 어젯밤에 아주 봉이 들어왔지 뭡니까? 보찜을 보니 금덩이가 들었는지 아주 묵직한 게 한양에서 내려온 부자 선비가 틀림없어요. 그녀는 입가에 침이 고이는 줄도 모르고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최노인은 월매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월매가 돈독이 올라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실수를 저지를까 염려되었습니다. 월매야, 내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느냐. 과한 욕심은 화를 부르는 법이라고. 손님이 부자든 가난하든 정성껏 대접하고 제값만 받으면 그만인 것을 어찌하여 또 딴 마음을 먹는 게냐. 최노인의 충고는 따끔했지만 이미 돈에 눈이 먼 월매의 귀에는 쇠기의 경읽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월매는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도 참, 장사꾼이 이문을 남기는 게 뭐 그리 큰 죄라고 그러십니까?
게다가 가진 자의 돈을 좀 나눠 쓰는 건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요? 그때 안채의 방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선비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선비는 밤새 한잠도 못 잔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안색이 맑았고 옷매무새 또한 흐트러짐 없이 단정했습니다. 그는 마당에 나와 맑은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기지개를 켰습니다. 선비의 시선이 평상에 앉아있는 최 노인에게 머물자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예를 갖추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아침 공기가 참으로 상쾌합니다. 선비의 목소리는 맑고 울림이 있어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최 노인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맞절을 하며 선비의 기품에 감탄했습니다. 젊은 선비가 예의가 아주 바르구만. 밤사이 불편한 점은 없었소? 월매는 둘 사이에 끼어들며 재빨리 말을 가로챘습니다. 불편하다니요. 제가 얼마나 극진히 모셨는데요. 방바닥은 절절 끓고 이불은 비단결 같았지요. 그렇지요, 선비님. 그녀는 대답을 강요하듯 눈을 부라리며 선비를 쳐다보았습니다. 선비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장의 배려 덕분에 뜨끈한 방에서 잘 쉬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 아주 깊은 잠을 잤지요. 선비의 대답에 월매는 만족스러운 듯 어깨를 으쓱거렸지만 최 노인은 선비의 말 속에 담긴 뼈 있는 농담을 알아차리고 혀를 칠찼습니다. 바람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다는 것은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왔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침상이 차려져 나왔습니다. 돌쇠가 들고 온 소반 위에는 멀건 흰죽 한 그릇과 말라비틀어진 짠지 몇 조각, 그리고 맹물 같은 숭늉이 전부였습니다. 월매는 뻔뻔하게도 그 상을 임금님이 드시던 수라상에 비유하며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10년 묵은 쌀을 9번 찌고 9번 말려 만든 보약 같은 죽입니다요. 소화가 잘 되고 기운이 불끈 솟지요. 반찬 또한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캔 약초 뿌리로 만든 귀한 장아찌입니다. 그녀의 거짓말은 청산유수처럼 흘러나왔고 돌쇠는 민망함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엌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렸습니다. 선비는 수저를 들어 죽을 한술 뜨더니 그 맛을 음미하듯 천천히 씹어 넘겼습니다. 물이 너무 많아 씹을 것도 없었지만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식사에 임했습니다. 최 노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선비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당장 상을 얻고 주인장을 불러 호통을 쳤을 터인데 저렇게 태연하게 받아 넘기는 것을 보니 속이 깊어도 한참 깊은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최 노인은 월매에게 눈짓을 보내 그만하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월매는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정신이 팔려 최 노인의 신호를 보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주막 앞을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밭으로 일하러 가는 길에 주막 마당에 낯선 선비와 최 노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저 선비 좀 봐. 행색은 초라한데 인물이 아주 훤하네. 월매 저 여편네가 또 바가지를 씌우려는 모양이야. 눈빛이 아주 살게이 같잖아. 아이고, 저 선비 불쌍해서 어쩌나. 이 곡에 넘어가려면 꽤나 고생하겠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바람을 타고 주막 마당까지 흘러들어왔지만 월매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돈 받을 생각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선비가 숭늉 그릇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주인장, 잘 먹었소. 이제 길을 떠나야겠으니 셈을 해주시오. 이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월매는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해둔 긴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종이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온갖 명목의 요금이 적혀 있었는데 그 길이가 좋기 팔뚝만 했습니다. 월매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낭낭한 목소리로 내역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디 보자. 특실 숙박비 50냥,
산삼 약주값 30냥, 보약 주값 20냥, 옷감 비용 10냥. 그녀가 부르는 금액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최 노인은 듣다 못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복의 월매, 자네 제정신인가? 하룻밤 자고 밥 한 끼 먹는데 100냥이 넘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당장 그 종이 치우지 못해? 최 노인의 호통에 월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어르신은 모르시면 가만히 계셔요. 이게 다 정당한 가격입니다요. 이 산골까지 물건을 나르는 품십이며 제가 쏟은 정성을 생각하면 이것도 싸게 받는 겁니다. 그녀는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비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기대하며 말입니다. 그러나 선비는 놀라거나 화내는 기색 없이 그저 조용히 월매가 내밀 계산서를 받아들 뿐이었습니다. 선비는 종이에 적힌 내역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눈길이 종이의 끝에 다다르자 월매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어떻습니까? 손님, 제가 특별히 깎아드린 겁니다요. 보찜 속에 든 것도 넉넉하실 텐데 이 정도는 기분 좋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월매의 말 속에는 은근한 협박과 회유가 섞여 있었습니다. 선비는 종이를 접어 품에 넣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인장의 계산법이 참으로 독특하구려. 세상 어디를 다녀봐도 이런 계산서는 처음 받아보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때 부엌에서 일을 하던 돌쇠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마님, 이건 너무하십니다요. 선비님이 잡수신 건 맹물의 탄수라고 멀건 죽뿐인데 어찌 쌀한가마니 값을 받으시려고 그럽니까요? 천벌 받습니다. 천벌 받아요. 돌쇠는 울먹이며 월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평소에는 말 한마디 못하던 돌쇠가 이렇게 나서자 마을 사람들도 깜짝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월매는 돌쇠의 등짝을 세게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어디서 주인이 하는 일에 토를 달아? 썩 꺼지지 못해 주막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도 발길을 멈추고 주막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자 월매는 더욱 기세등등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들 구경 났어? 그래, 잘들 보슈. 이 양반이 돈 떼먹고 도망가려는 걸 내가 잡고 있는 거요. 양반이면 다야? 밥값을 내야지. 밥값을. 그녀는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미 월매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말보다는 돌쇠의 눈물과 선비의 침묵에 더 마음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지팡이로 땅을 쿵쿵 치며 좌중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다들 조용히들 하게. 그리고 월매자네, 정말 이럴 텐가? 나그네 쌈짓돈 털어서 부자 될 것 같으냐?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말이다. 최 노인의 일갈에도 월매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하늘이요? 하늘이 밥 먹여준답니까? 저는 돈이 하느님입니다요. 그녀의 막무가내 태도에 최 노인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는 선비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비는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흔들림 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돌쇠를 향해 따뜻한 눈빛을 보내며 안심하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월매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주인장, 그대가 원하는 것이 진정 이 돈이요? 선비의 질문은 짧았지만 묵직했습니다. 월매는 당당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미요, 그렇고 말고요. 어서 셈을 치르시지요. 그래야 저 무거운 보찜 지고 고개를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월매는 선비의 보찜을 턱으로 가리키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선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키는 생각보다 컸고 어깨는 딱 벌어져 있어 일어서니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등 뒤에 있던 보찜을 앞으로 가져와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다시 한번 마당을 울렸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보찜에 쏠렸습니다. 월매의 눈은 기대감으로 붉게 충혈되기까지 했습니다. 드디어 저 보따리가 열리는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선비는 보찜의 매듭을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겹겹이 쌓인 천들이 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월매의 심장 박동 소리도 빨라졌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천이 거치고 그 안에 들어있던 물건의 정체가 드러나려는 순간 바람이 휘몰아치며 주막마당에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가늘게 뜨고 보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과연 그 안에는 월매가 기대하던 황금 덩어리가 들어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전혀 다른 무언가가 들어있었을까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선비의 손이 보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비의 손이 보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월매는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한 환호성을 억누르며 눈을 크게 떴고 돌쇠는 불안한 마음에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마침내 선비의 손이 보찜 밖으로 나왔을 때 사람들의 입에서는 탄식과 실망 그리고 의아함이 뒤섞인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선비의 손에 들린 것은 번쩍이는 금덩이도 귀한 보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세월의 때가 잔뜩 묻은 낡고 두꺼운 서책 몇 권과 보찜의 무게를 맞추기 위해 넣은 듯한 큼지막하고 투박한 강돌 두어 개뿐이었습니다. 그 돌들은 계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로 돈으로 치자면 엽전 한 뼘의 가치도 없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월매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가 이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 실망감은 곧바로 속았다는 배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땅을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내 금덩이 어디 갔어? 아니, 이 양반이 사람을 놀려도 유분수지. 그 무거운 보찜 속에 든 게 고작 돌멩이와 헌책 쪼가리란 말이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저런 빈털터리 선비에게 속아 비단 이불을 내주고 귀한 밥상을 차려 바쳤다니. 월매는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통곡하며 마당을 뒹굴 기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허탈한 표정으로 웅성거렸지만 한편으로는 월매가 당한 꼴이 고소하다는 듯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선비는 월매의 난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하게 책과 돌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인장, 어찌 그리 실망하시오? 이 책 속에는 성현들의 말씀이 담겨 있으니 황금보다 귀한 것이요. 이 돌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니 천냥을 줘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요. 내게는 이것들이 목숨보다 귀하다고 하지 않았소. 선비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 없었으나 돈독이 오른 월매의 귀에는 그저 비겁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삿대질을 하며 대들었습니다. 성현 말씀이 밥 먹여줍니까? 그 돌덩이로 국 끓여 먹을 수 있어요? 당장 내 돈 내놔요. 돈이 없으면 저 가시라도 벗어놓고 가란 말이오. 최노인이 지팡이를 들어 월매를 가로막으며 타일렀습니다. 이복의 월매, 그만 좀 하게. 점잖은 선비에게 무슨 행패인가. 보찜 속에 금이 없다고 해서 자네가 준 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선비가 돈을 안 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 왜 그리 성급하게 구는가. 그러나 월매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어르신은 빠지세요. 이건 제 장사 문제입니다. 저 양반이 돈 한 푼 없이 와서 무전 취식을 하려던 게 분명한데 제가 가만히 있게 생겼습니까? 당장 관가에 고발해서 곤장을 맞게 해야 분이 풀리겠습니다. 월매의 악에 바친 목소리는 고갯마루를 넘어 메아리 칠 정도로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때 선비가 조용히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관가라,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네, 그렇지 않아도 이 계산서에 대해 관가에 물어볼 참이었소. 선비는 품에서 아까 월매가 적어준 긴 종이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찜 속 필목함에서 붓과 벼루를 꺼내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태연하고 자연스러워 날뛰던 월매조차 잠시 멈칫하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는 먹을 다 갈고 나서 붓을 들고 종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주인장, 우리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관가에 가기 전에 이 셈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소? 자, 여기 산삼 약주 30냥이라 적혀 있구려. 돌쇠야, 아까 내가 마신 술병이 부엌에 남아있느냐? 구석에서 떨고 있던 돌쇠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아, 네. 술병은 아직 부엌에 있습니다요. 선비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돌쇠에게 가져오라 일렀습니다. 돌쇠가 쭈뼛거리며 술병을 가져오자 선비는 그 술을 마당 한가운데에 쏟아부었습니다. 맑은 액체가 바닥에 퍼지자 흙냄새와 섞여 비릿한 물 냄새만 날 뿐 술 특유의 향기는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지나가던 누렁이 개를 불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누렁이는 꼬리를 흔들며 다가와 바닥에 쏟아진 액체를 핥아먹더니 아무렇지 않게 다시 꼬리를 흔들며 사라졌습니다. 독한 술이었다면 개가 취해 비틀거렸을 터인데 말입니다. 선비는 붓을 들어 산삼 약주 항목 위에 굵은 줄을 그어버렸습니다. 보시오. 짐승도 취하지 않는 맹물을 어찌 약주라 하여 30냥을 받으려 하오? 이것은 술이 아니라 물값이니 한 냥도 쳐줄 수가 없소. 월매는 얼굴이 벌개져서 반박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여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옳소, 옳소 하며 선비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게 무슨 술이야? 숭늉이지. 월매가 물 타는 거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지자 월매는 점점 궁지에 몰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억지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손님이 술이 약해 보이셔서 제가 특별히 순하게 만든 겁니다요. 제 배려를 무시하십니까? 선비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다음 항목을 짚었습니다. 좋소. 그럼 이건 어떻소? 보약죽 20냥. 돌쇠야, 아침에 끓인 죽에 들어간 쌀이 어디에 있던 것이냐? 돌쇠는 우물쭈물하며 월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월매는 눈을 부라리며 돌쇠에게 입 다물라고 무언의 압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선비의 온화하지만 단호한 눈빛을 마주한 돌쇠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 헛간 구석 항아리에 있던 쥐가 파먹고 남은 묵은 쌀입니다요. 돌쇠의 고백에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뭐야? 쥐가 파먹은 쌀을 손님한테 먹였어? 세상에 사람이 먹을 게 따로 있지. 비난의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졌습니다. 월매는 돌쇠에게 달려들어 등짝을 후려 갈겼습니다. 이 썩을 놈이 내가 언제 그랬어. 내 놈이 정신이 나갔구나. 돌쇠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선비가 준엄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멈추시오. 죄 없는 아랫사람에게 손찌검을 하다니 이것이 주인이 할 짓이오. 선비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어 월매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멈추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선비는 붓을 들어 보약죽 항목도 지워버렸습니다. 사람이 먹지 못할 것을 주었으니 이것은 밥값이 아니라 치료비를 물어주어야 할 판이오. 선비는 계속해서 계산서를 검토해 나갔습니다. 특실 숙박비 50냥. 허허, 어젯밤 문풍지 사이로 들어오던 황소바람이 내 등골을 서늘하게 했는데 그것을 특실이라 부른단 말이오. 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묵었던 방문을 가리켰습니다. 대낮의 햇살 아래 드러난 방문은 창호지가 찢어져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고 문틀은 낡아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입을 삼고 바람을 벗삼아 자는 것이 풍류라지만
50냥을 내고 폐가에서 자는 것은 풍류가 아니라 사기라 하오. 선비의 날카로운 지적에 월매는 할 말이 없어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그녀의 자랑이던 특실은 사실 쥐가 드나드는 헛방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선비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동안 월매에게 당했던 억울한 일들이 하나둘 생각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맞아, 지난번에 나한테도 국밥값을 2배나 받아먹었지. 우리 집 닭 잡아먹고는 오리발 내밀던 게 저 여자야. 사람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월매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한 그녀는 이제 돈을 받는 것보다 이 자리를 모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탐욕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아 그녀는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요. 다 양보해서 밥값 술값은 안 받겠습니다. 하지만 하룻밤 묵은 방값은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기본 대준 내놓으시지요. 선비는 붓을 내려놓고 월매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물론이요. 정당한 값은 치러야지. 내 자네에게 줄 것이 따로 있어. 선비는 봇짐 안쪽 깊숙한 곳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월매는 혹시 숨겨둔 비상금인가 하는 생각에 다시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엽전이 아니라 꼬깃꼬깃 구겨진 낡은 종이 뭉치였습니다. 선비는 그 종이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이 마을을 지나간 나그네들이 남긴 글귀와 인근 마을 사람들로부터 들은 월매에 대한 원망 섞인 탄원들이 적힌 기록이었습니다. 나는 이곳을 오기 전 산 아래 마을에서 주막에 대한 흉흉한 소문을 들었소. 나그네를 등쳐먹고 보찜을 털어간다는 악명 높은 주모 이야기를 말이요. 그래서 내가 직접 확인해 보고자 일부러 남루한 옷을 입고 이 돌덩이를 짊어지고 온 것이요. 선비의 정체가 단순한 한량이 아님을 짐작게 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월매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확인이라니요. 그녀의 목소리는 파리 날개처럼 떨렸습니다. 선비는 종이 뭉치를 월매의 눈앞에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이 종이 한 장 한 장이 자네가 쌓아 올린 업보여. 자네는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원한을 산 것이네. 선비는 돌쇠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돌쇠야, 너는 이곳에서 몇 년을 일했느냐? 돌쇠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요. 머슴살이 10년의 품직 한 푼 못 받고 밥만 얻어먹으며 살았습니다. 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느냐, 월매야. 너는 손님뿐만 아니라 네 식구에게도 인색하기 그지없었구나. 10년 세월의 노임을 계산하면 오히려 네가 돌쇠에게 집 한 채를 주어도 모자랄 판이다. 선비의 명쾌한 계산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옳소, 돌쇠가 불쌍하지도 않나. 월매는 천벌을 받아야 해.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월매는 털썩 주저앉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이고, 사람 잡네. 외지놈이 와서 멀쩡한 사람 죄인 만드네. 동네 사람들 다들 왜 이래요? 내가 미우니 고우니 해도 한 동네 사람 아니오? 저 낯선 선비 말만 믿고 나를 몰아세울 작정입니까? 그녀는 눈물까지 짜내며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본색을 모두 본 사람들은 싸늘한 시선만 보낼 뿐이었습니다. 최 노인이 앞으로 나서며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게 자네가 한 짓이 낱낱이 드러났는데도 어찌 혓바닥을 놀리는가? 저 선비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 선비는 다시 붓을 들어 계산서의 맨 아래 빈 공간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슥슥 붓 지나가는 소리만 들릴 뿐 사방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글을 다 쓴 선비는 종이를 월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자네에게 주는 진짜 계산서네. 월매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욕심은 화를 부르고 정직은 복을 부른다.
죄값은 돈으로 치를 수 없으니 마음으로 갚으라라는 글귀가 힘있는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월매는 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그 글씨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에 압도되어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후두둑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월매의 죄를 씻어내리려는 듯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를 피해 처마 밑으로 모여들었지만 선비와 월매 그리고 돌쇠는 마당 한복판에서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선비는 비에 젖은 갓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노하였구나. 월매야, 이 비가 그치기 전에 네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면 더 큰 화가 닥칠 것이다. 선비의 말은 천둥소리처럼 월매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녀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선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월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돈만 있으면 뭐든 해결될 줄 알았고 목소리만 크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이 선비는 돈으로도 목소리로도 이길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산 앞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비의 보찜 속에 있던 낡은 서책과 돌덩이가 사실은 자신의 탐욕을 심판하기 위해 가져온 형틀과 족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짓을 고하고 용서를 비는 것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었지만 굳어버린 자존심은 아직 그녀의 무릎을 꿇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흙바닥은 빗물에 젖어 질척거렸고 쏟아진 맹물술은 빗물과 섞여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월매가 쌓아온 헛된 욕심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임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선비는 젖은 보찜을 다시 챙겨 매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월매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욱 깊고 날카로워졌으며 이제는 단순한 훈계를 넘어 심판을 내릴 준비가 된 재판관의 눈빛이었습니다. 주막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비냄새 섞인 찬 바람만이 그들 사이를 휘감고 돌았습니다. 과연 선비가 준비한 다음 수는 무엇이며 월매는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마치 하늘이 뚫린 듯 쏟아져 내렸고 주막 마당은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해갔습니다. 선비는 쏟아지는 비를 그대로 맞으며 품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번쩍이는 글쎄로 만들어진 원형의 패였습니다. 빗물에 씻겨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그 패에는 5마리의 말이 힘차게 달리는 모습이 새겨져 있었고 이를 본 최노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것은 마패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분이 바로 전설로만 듣던 암행어사란 말인가? 최노인의 외침에 웅성거리던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멈추고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허름한 선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왕의 명을 받아 탕과 놀이와 악덕한 무리를 심판하러 온 서슬퍼런 어사또였습니다. 월매는 마패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입술까지 파랗게 질렸고 비명을 지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온갖 꾀를 내어 속이고 등쳐먹으려 했던 대상이 다름 아닌 암행어사였다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선비는 마패를 높이 쳐들고 천둥 같은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듣거라. 나는 왕명을 받들어 이 고을의 민심을 살피러 온 어사또다. 너 월매는 주막을 운영하며 나그네를 돕기는커녕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을 속여 재물을 탐하고 선량한 일꾼을 노예처럼 부렸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았다. 어사의 호령이 떨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안도감과 경외심이 가득한 절이었습니다. 돌쇠 역시 엉겁결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지만 그의 어깨는 흐느낌으로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억울하게 당해온 서름이
어사의 한마디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월매는 진흙 바닥에 이마를 토시며 애원했습니다. 아이고 나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어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미친 짓을 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녀의 눈물과 콧물이 빗물과 섞여 범벅이 되었지만 어사의 표정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선비는 엄한 눈빛으로 월매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지은 죄는 목숨을 구걸한다고 씻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돈을 하느님이라 불렀지? 그렇다면 그 신이 너를 구원해 주는지 어디 한번 보자꾸나. 선비는 돌쇠와 마을 장정들을 향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안방의 구들장을 뜯어내거라. 저 여인이 평생토록 모은 돈 항아리들이 그 밑에 숨겨져 있을 것이다. 월매는 비명을 지르며 안방 문지방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안 돼요. 그것만은 안 됩니다요. 제 피 같은 돈입니다. 하지만 장정들은 그녀를 가볍게 밀쳐내고 도끼와 쇠스랑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장판이 걷히고 구들장이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러자 그 아래 어둠 속에서 묵직한 항아리들이 줄지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나, 둘, 셋, 무려 10개가 넘는 항아리가 방바닥 밑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장정들이 항아리를 하나씩 마당으로 끄집어낼 때마다 월매는 마치 자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항아리 뚜껑이 열리고 그 안에 가득 찬 엽전과 음보화가 빗물에 젖어 반짝이자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저게 다 얼마야? 우리한테 바가지 씌워서 모은 돈이 저렇게나 많았어? 사람들의 분노는 다시금 타올랐습니다. 선비는 마당에 늘어선 돈 항아리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보아라. 너는 이 많은 재물을 깔고 앉아 썩은 밥을 먹고 찢어진 문풍지 사이로 찬바람을 맞으며 살았다. 이것이 과연 부자의 삶이더냐? 아니면 돈의 노예가 된 삶이더냐? 선비의 질책은 월매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그녀는 평생 돈을 모으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제대로 써본 적도 누려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쌓여가는 항아리 개수를 세는 것만이 유일한 낙이었으나 이제 그 모든 것이 허무하게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선비는 항아리 하나를 가리키며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이리 오너라. 돌쇠가 쭈뼛거리며 다가오자 선비는 가장 큰 항아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네가 지난 10년간 흘린 피와 땀의 대가다. 월매가 주지 않은 품삯과 이자를 합쳐도 모자랄 것이나 우선 이것으로 내 억울함을 달래거라. 돌쇠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항아리와 선비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나리, 저는 이런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요.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선비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다. 이것은 네 정당한 권리다.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다. 돌쇠는 그제야 털썩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주막마당을 가득 메우며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이어 선비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항아리의 돈은 그동안 월매에게 부당하게 빼앗긴 마을 사람들에게 돌려주겠다. 최노인께서 장부를 정리하여 억울한 이가 없도록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어삿도 만세, 이제 살았다. 기쁨의 함성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월매는 자신의 전 재산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탐욕의 빛이 남아있지 않았고 그저 깊은 허무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선비는 마지막으로 월매에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월매 듣거라. 너는 오늘부로 이 주막의 주인 자격을 박탈한다. 너는 갈 곳 없는 몸이나 네 죄를 뉘우칠 기회를 주기 위해 당분간 이곳에 머물게 하겠다. 허나
이제부터는 주인이 아니라 부엌대기가 되어 일하거라. 돌쇠가 너를 대신하여 주막을 맡을 것이니 너는 돌쇠의 지시를 따라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며 네가 아랫사람들에게 주었던 고통을 직접 겪어보거라. 이것은 감옥에 가두는 것보다 더 무서운 벌이었습니다. 자신이 부리던 머슴 밑에서 하인 노릇을 해야 한다니. 자존심 강한 월매에게는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지만 거역할 힘이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어사의 판결이 끝나자마자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먹구름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찬란한 햇살이 쏟아져 내리며 비에 젖은 주막을 비추었습니다. 맑게 갠 하늘에는 무지개가 걸렸고 씻겨 내려간 마당은 한결 깨끗해 보였습니다. 마치 하늘도 이 시원한 판결을 축하하는 듯 했습니다. 최 노인은 지팡이를 들어 하늘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허허,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더니 우리 마을에 드디어 맑은 날이 오는구만. 사람들은 젖은 옷을 털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이제 주막의 주인은 돌쇠가 되었습니다. 돌쇠는 어색해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선비와 마을 사람들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허리를 폈습니다. 나리, 그럼 제가 주인이 되었으니 이제 손님께 제대로 된 밥상을 올리겠습니다요. 어제 드신 것은 사람이 먹을 게 아니었으니 제가 솜씨를 발휘해서 진짜 주막 밥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쇠의 눈빛은 생기로 반짝였습니다. 선비는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다. 네가 차려주는 밥이라면 꿀맛일 게다. 기대하마. 돌쇠는 곧바로 부엌으로 달려갔고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월매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 뭘 하고 있습니까? 부엌으로 가서 파 다듬고 마늘 까세요. 손님 대접해야지요. 월매는 힘없이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함을 치며 욕을 퍼부었겠지만 지금은 그저 순한 양처럼 돌쇠의 말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우리도 거들어 줌세. 집에서 가져온 달걀이며 채소가 있으니 같이 넣고 끓입시다. 주막 부엌은 금세 활기찬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부엌에서는 곧 맛있는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월매가 꽁꽁 숨겨두었던 뱃살을 꺼내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밥을 짓고 뒤뜰 장독대에서 묵은지를 꺼내 돼지고기를 숭덩숭덩 썰어 넣고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도마 위에서는 칼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아궁이의 불길은 활활 타올랐습니다. 월매는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눈물을 훔치며 마늘을 깠습니다. 매운 마늘 향 때문인지 아니면 뒤늦은 후회 때문인지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그런 월매를 보며 퉁명스럽지만 따뜻하게 한마디 건넸습니다. 눈물 콧물 짜지 말고 똑바로 까시오. 음식에 들어가면 짭니다. 마당에 있던 마을 사람들은 빗물에 젖은 평상을 닦고 멍석을 깔아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선비와 최노인은 마주 앉아 담소를 나누었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주막은 더 이상 욕심쟁이 주모의 착취 공간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자 쉼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두침침하고 스산했던 주막의 기운이 걷히고 사람의 온기가 채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비는 이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한 법. 작은 주막 하나가 바로 서니 온 마을이 웃는구나. 드디어 돌쇠가 커다란 소반에 음식을 가득 담아 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봉밥과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 노릇하게 구운 생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나물 무침과 달걀찜까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푸짐했습니다. 술병에는 맹물이 아닌 향긋한 막걸리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돌쇠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십시오. 이게 우리 마을 인심입니다요. 선비는 수저를 들며 감탄했습니다.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구나. 냄새만 맡아도 배가 부르다. 선비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깊고 진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얼었던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래, 이것이 바로 밥이다. 정성이 들어간 음식은 사람을 살리는 약과 같지. 선비는 맛있게 식사를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도 둥글게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부엌 구석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월매의 배에서도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침을 삼키며 자신이 그동안 손님들에게 얼마나 몹쓸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신이 차려준 밥을 먹으며 인상을 찌푸리던 손님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어갈 무렵 해는 서산으로 기울고 주막에는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으스스하거나 무서운 밤이 아니었습니다. 주막 곳곳에 밝혀진 등불은 따뜻하게 빛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밤새 끊이지 않을 듯 했습니다. 선비는 막걸리 한 잔을 시원하게 들이켜고는 돌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 솜씨가 아주 훌륭하네. 앞으로 이 주막은 번창할 거야. 돌쇠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어르신들 모시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월매가 깨진 바가지를 들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깨뜨린 신뢰와 잃어버린 양심을 어떻게 다시 주워 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중 누구 하나 그녀를 쫓아내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스스로 깨닫고 변화하기를 기다려주는 듯 했습니다. 돌쇠는 슬그머니 밥 한 덩이를 주먹밥으로 뭉쳐 월매 옆에 놓아주었습니다. 먹고 하슈. 굶어 죽으면 일은 누가 합니까? 월매는 그 주먹밥을 집어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난생 처음으로 받아보는 대가 없는 호의였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왔지만 이제는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땀을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이었습니다. 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박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 일어난 일을 되새기며 이 작은 변화가 마을 전체에 퍼져나갈 긍정적인 기운을 예감했습니다. 악은 물러가고 선이 제자리를 찾은 주막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이 평화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마침표를 찍는 일뿐이었습니다. 달이 중천에 떠올라 은은한 빛을 비추자 주막 마당을 가득 채웠던 웃음소리와 이야기꽃도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배를 두드리며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왁자지껄했던 주막에는 다시 고요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처럼 스산하고 차가운 것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와 평온함이 감도는 기분 좋은 고요였습니다. 처마 밑에 매달린 청사초롱 불빛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부엌에서는 달그락거리는 그릇 씻는 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월매가 묵묵히 설거지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하나하나 닦으며 그동안 자신의 마음에 낀 욕심의 때도 함께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우물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던 월매는 문득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둥근 달이 마치 자신을 내려다보며 꾸짖는 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위로하는 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하루 겪은 일들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평생을 모아온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주인에서 하인으로 전락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홀가분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돈을 지키기 위해 밤잠을 설치고 사람들을 의심하며 살았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어차피 죽을 때 싸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 것을 나는 왜 그리 아등바등 살았을까? 월매의 눈가에 다시금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때 부엌 문이 열리며 돌쇠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월매가 돌쇠에게 물을 떠오라고 호통을 쳤겠지만
이제 처지가 뒤바뀐 상황에서 돌쇠가 월매에게 물을 건네는 모습은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돌쇠는 숭늉 그릇을 개수대 옆에 살며시 내려놓으며 무뚝뚝하지만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날이 찹니다. 이거 마시고 하슈. 손트겠소. 돌쇠의 말에는 거드름이나 복수심이 전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인이 되었다고 해서 월매를 함부로 대하거나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이 고생하는 사람으로서의 연민과 정을 베풀 뿐이었습니다. 월매는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숭늉 그릇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릇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가 차가워진 손끝을 녹이고 얼어붙었던 마음까지 녹여주었습니다. 고맙네. 참으로 고마워. 월매의 목소리는 기어들어 갈 듯 작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돌쇠는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이며 부엌을 나갔습니다. 월매는 숭늉을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천하의 미련한 곰인 줄 알았더니 마음 쓰는 건 양반 못지않구나.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어. 그녀는 비로소 사람이 돈보다 귀하다는 선비의 말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고갯마루에 닭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선비는 일찍 일어나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보찜은 여전히 묵직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돌쇠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지은 밥과 따뜻한 국으로 아침상을 차려 올렸습니다. 날이 가시는 길에 시장하지 않게 든든히 드시고 가십시오. 선비는 돌쇠가 차린 밥상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어제와 달리 윤기가 흐르는 쌀밥과 구수한 배추국은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훌륭했습니다. 월매 역시 부엌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이 대접했던 엉터리 밥상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선비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최 노인과 마을 사람들이 선비를 배웅하기 위해 아침부터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사람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사 또 날이 부디 안녕히 가십시오.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습니다. 다음에 또 오시면 그때는 씨암탉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순박한 인심에 선비는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쇠를 불러 어깨를 두드리며 당부했습니다. 자네는 이제 이 주막의 주인이다. 나그네에게는 쉼터를 제공하고 배고픈 이에게는 밥을 주는 것이 주막의 본분임을 잊지 말게. 자네의 착한 심성이라면 분명 훌륭한 주인이 될 걸세. 돌쇠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날이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선비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뒤쪽에 서 있는 월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월매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월매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월매야, 지난밤의 부끄러움을 잊지 말거라. 허나 너무 자책하지도 말거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이다. 네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쇠를 도와 정직하게 일한다면 언젠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월매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날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제 남은 생은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선비는 월매를 일으켜 세우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보찜 속에 있던 무거운 강돌 2개를 꺼내 주막 입구 양쪽에 내려놓았습니다. 쿵쿵 돌이 놓이는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갈랐습니다. 이 돌들은 내가 욕심을 경계하기 위해 짊어지고 다닌 것이다. 이제 이것을 이곳에 두고 갈 터이니 너희도 욕심이 생길 때마다 이 돌을 보며 마음을 다잡거라. 선비는 가벼워진 보찜을 메고 안개 낀 고갯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마치 신선처럼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비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안개를 흩뜨리고
선비의 옷자락을 휘날리게 했습니다. 그는 이름도 남기지 않고 호련히 나타났다. 호련히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바위처럼 묵직하게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았습니다. 돌쇠와 월매는 주막 입구에 놓인 두 개의 돌을 바라보며 각자의 다짐을 새겼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고갯마루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만발하고 겨우내 얼었던 계곡물이 시원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제 주막은 이제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에 낡고 으스스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깔끔하게 단장된 주막에서는 언제나 구수한 밤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입구에는 정직한 주막이라는 새로운 현판이 걸렸고 그 아래에는 선비가 두고 간 두 개의 돌이 수호신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주막의 주인으로서 훌륭하게 제 몫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님들에게 항상 넉넉한 인심을 베풀었고 돈이 없는 나그네에게는 무료로 국밥을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인근 마을뿐만 아니라 먼 곳에서도 일부러 돌쇠네 주막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거기 주인이 아주 진국이라며 음식 맛도 좋고 값도 싸다더군. 사람들은 주막에 들러 밥을 먹고 쉬어가며 돌쇠의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돌쇠는 돈을 버는 재미보다 사람을 얻는 기쁨을 알아가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월매 또한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비단 옷을 입지도 짙은 화장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무명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 부엌길을 도맡아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든 노동에 불평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땀 흘려 일하는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이 음식이 참 맛있네요. 국물이 시원합니다라고 칭찬할 때마다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돈을 빼앗을 때는 느껴보지 못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에서 오는 순수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돌쇠에게 농담도 건네고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점차 월매를 용서하고 다시 이웃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주막 평상에 최애 노인이 앉아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갓 부쳐낸 파전을 내오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맛이 어떻습니까? 최 노인은 파전을 한 점 집어먹고는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허허, 꿀맛이로구나. 자네 솜씨가 날로 늘어 그때 부엌에서 월매가 나오며 덧붙였습니다. 제가 반죽을 좀 더 찰지게 했습니다요. 많이 드세요, 어르신. 최 노인은 월매를 보며 허허 웃었습니다. 그래, 월매 자네 솜씨도 일품이지.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구만. 세 사람은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이 술잔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주막의 문을 닫고 돌쇠와 월매는 마루에 걸터앉아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아니, 아주머니,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오늘도 손님이 많았습니다. 월매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닐세, 자네 덕분이지. 나는 그저 내 죗값을 갚는 것뿐이야. 그런데 돌쇠야, 나는 지금이 예전보다 훨씬 행복하다네. 돈항아리를 깔고 앉아있을 때는 마음이 늘 불안했는데 지금은 몸은 고단해도 마음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으니 말이야.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선비님이 두고 가신 저 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을 다잡습니다. 욕심부리지 않고 순리대로 사는 게 최고지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산바람이 부드럽게 그들의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그 어떤 부자보다도 평온하고
넉넉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끝을 향해 갑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 욕심 많은 주모가 암행어사를 만나 혼쭐이 나고 개과천선했다는 이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전해져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고갯마루의 주막은 세월이 흘러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곳에 있었던 정직한 마음과 따뜻한 인심은 여전히 우리들 마음속에 남아있지요. 혹시 여러분도 살다가 힘든 고개를 만난다면 잠시 멈춰서서 욕심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정직이라는 돌 하나를 마음에 품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험한 고갯길도 한결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주막도 불을 끄고 깊은 잠에 들 시간입니다. 돌쇠도, 월매도,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따뜻한 이불 속에서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들판의 곡식들도, 숲속의 나무들도, 하늘의 달님도 모두 숨을 죽이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무거운 생각들은 모두 내려놓고 편안하고 따뜻한 꿈나라로 떠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들려드린 옛날 이야기가 여러분의 잠자리에 포근한 이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모두들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십시오.